문제 없을 수 있어요. 코스타리카식 얘기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석유, 알래스카나 뭐 사우디처럼 사우디는 집을 공짜로 주고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을 준다고 했는데 석유 자원이 그 나라 사람 겁니까? 공유대라는 개념이 있었어도 저는 공유대나 물, 공기, 자연물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차라리 뭐 공유대라면 우리나라 땅도 주기주지 다 나눠주죠. 공평하게 다. 그래서 그런 공유제라는 개념도 사실 저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누구의 소유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공유제를 우리 세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하는 것도 독특히 그게 과연 우리가 하는 생태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것들은 하나가 그 쿠바나 코스타리카, 부탄, 뭐 코스타리카나 부탄 같은 나라 행복지수 1위입니다. 그런 나라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많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80년대 솔직히 제 경험상으로는 80년대에도 그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을 못 느꼈거든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정도의 경제 수준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소비 수준 지구 2.5기를 플레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위해서는 경제를 가향 평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제로 성장 항상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로 성장에서 사실 어떻게 여기 이 기본소득과 재료생산이 어떻게 맞물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되는 것들. 만약에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로드맵이 없이 너무 막연하고 제가 보기엔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불만을 갖고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좀 혼자 좀 토론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에 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자들에게 달리 시간의 제한을 주진 않고 가능한 전체 시간의 범위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오늘 조성호 사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 오늘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한 고려도 여기가 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토론 듣겠습니다. 예, 최우봉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전남 벌교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그 토론 지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하나 둘 이야기하면 너무 산만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사회자님께서 좀 정리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자신이 기본소득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 오라는데 고민했어요. 서울 한번 왔다 가면 한 10만 원 들 텐데 가야 되나? 오늘 차비 주나요? 네,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의원으로 후보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내걸었을 때 과연 반응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경험을 했고요. 오늘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토론 자리에서 우리가 녹색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지금 하려는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많은 대중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꼭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논의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주변에는 이제 농민들 아까 보니까 50% 정도가 그 소득이 1,000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으로 따지면 1년 농사 져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상위권입니다. 농민 중에서는 1인으로 봤을 때. 주변에 귀농하신 분들 보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노인들은 200만 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농업 분야뿐 아니라 지금 현재 임금 노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자본주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40만 원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소비를 많이 활성화하고 조장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어떤 노동 착취 문제, 질 낮은 어떤 노동의 문제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롭게 좀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은 좀 이름과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출범도 되고 저희도 현재 잠정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무조건성 그것을 설득하려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로 선거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일단 좋아하고 이해하는 특히 노인분들께서 그걸 왜 줘야 되나 이런 거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걸 정책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인간의 기본권, 어느 정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논의로 이렇게 자꾸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말을 좀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민배당이라고 하고 하지만은 시민이라는 말에 무슨 뭐 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이미 논의가 시작됐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소득 배당 정도는 어떤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너무 기본 이런 거 어떤 복지 개념이나 기본권에서만 머물러서는 어떤 추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접하고 되뇌이게 해가지고 우리의 권리구나. 모든 사람들이 배당 받아야지 당연히 배당 받아야지 이런 어떤 것들에 자주 노출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꼭 이름을 꼭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부분을 오늘은 첫 말씀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토론을 이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짧게 그 기본소득 그 소환에 대한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혹시 이제 세 분 토론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두 분 발제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하고 전체 토론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첫 번째로 세미나 했을 때도 조성학 장관님께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른 너무 다양한 얘기가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한 가지 말씀만 한 가지 드리자면은 그 기본소득이 보통 소득주도의 어떤 경기부양 정책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걸로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녹색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경제 활성화라는 게 그냥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은 뭉뚱그려서 들리지만 사실 그 결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은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랑
기본소득이나 어떤 다른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가구 소득을 칭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교육과도 다르고 사실상의 어떤 경제 성장률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되게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원래 말할 때 떠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 사실 경제, 시장 경제나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자유를 더 획득할 수 있는 개개인들이 그런 종류의 경제 활성화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얘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당이 녹색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는 조상훈 어머니 글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저희가 발표했던 정책안의 한 문장마다 코멘트를 저희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번호를 다 매겨서 이것에 대한 그런 반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굉장히 필요한 존재, 정말 존재에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저는 다른 오신 분들의 얘기도 그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체육관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이 정책 자체의 어떤 완결성보다 오늘 자리에서 좀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좀 희망이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이제 짧은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 자리는 사실 더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다 오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는 되고 있고 혹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같이 받아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질문 받기 전에 짧게 사실 이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반박이나 이제 뭐 답변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소득 투기 활동하셨던 분들이 오늘 전부 다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의견을 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내용 이번에 작성한 초안은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의 어떤 그 문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취지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점이었고요. 정당이 어떤 정책안을 제안을 할 때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보다는 사실 어떤 지향이나 가치 방향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계셨다고 하는 점 지점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사실 녹색당의 기본소득 그리고 그냥 기본소득 어떻게 다를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처음 소집원의 새로운 정책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미 오래된 게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것과 반드시 부합해야 기본소득이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고 녹색당이 그걸 수용할 거냐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식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제안할 거냐 하는 취지가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지점은 좀 이제 논의의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녹색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되는 이상이고요. 지금은 뭐 당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당원의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본 건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6쪽에 나왔던 40만 원의 선정 기준 자체가 너무 감성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진행됐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적용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체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생활임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사람들도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그래 이런 생활도 가능하겠지라는 게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몇 명 되지 않은 녹색 당원들과 비당원들에게 물어봐서 이 정도가 많았고 이걸로 선택했다라는 거는 당원인 제가 들어도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 나왔던 지역 화폐를 이제 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책에서 과연 지역 화폐라는 거를 언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나눔이라는 걸 강조하고 이제 실제로 화폐가 아닌 다른 가치로 나눔을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정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정책적인 그런 합리성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8쪽에 나왔던 저희가 추산한 게 240억 조, 240조 원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그거를 좀 더 타당하게 하시려면은 앞서서 나왔듯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양육수당을 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빠지면은 조금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액수는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원고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정책으로 잡고 녹색당의 주요 기조로 갈 거라면 실제로 어느 만큼의 예산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은 이미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강남훈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국제 영역에서 공격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미리 예상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 토론문 일쪽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수급비 자체,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가 1인당 한 46만 원, 5만 원 그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1인 기준에. 근데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는 수급비 받는 거를 기본소득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받는 걸 말씀하셨던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나왔었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문제점들을 되게 이렇게 조목조목 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적자가 나는 가구도 되게 더 많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뒷부분에서는 또 비수급 빈곤층을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해서 넘기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수급 빈곤층을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수급에 대한 확대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은 수급 신청이 마구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수급자 같은 경우 지금 그 자산 기준이 있어서 자산 기준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 기준으로 5,4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넘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자기 가게 그런 거 합치는 것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필요하면 바로 답변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면 다 기억하시겠어요? 좀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그럼 뭐 발제자분들께서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그 질문 중에 그러면 제가 그 특정 기준이 4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 드리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액수는 아니고요. 이 40만 원이라는 것에 일단 나온 것은 기존에 강남 선생님은 한국형 기본소득 재원 논의를 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30만 원 모델이 있고 40만 원 모델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계산된 재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디서 얼마큼 세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같은 게 좀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원, 4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조금 기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40만 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 생계비 그
그 4인 가족 기준의 세제 생계비를 1인당 얼마 이렇게 모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소득에서는 1인 한 명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만큼 나눈 그 4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이제 가장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데 최소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기본적인 생활비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런 고민이 저희 안에서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한 달 지출비를 샘플링을 좀 해서 뭐 1인 가구 아니면은 뭐 도시거주, 농촌거주 이렇게 나눠서 좀 샘플링을 해서 실제 지출 항목을 한번 봐보는 걸 하나 해본 거고, 또 하나가 그 설문조사, 초간단 설문조사, 그냥 이런 자료를 다 모른 채로 뭐 기본소득이라는 정의만 딱 듣고 그냥 이 정도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게 그 초간단 설문조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의외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었던 건데 조금 저희 안에서도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이제 감정적인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랑 좀 연동될 필요도 있었고, 저희가 주요하게 참고했던 그 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계별 도입을 검토해보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물가가 애초에 높기도 하지만 국민투표 마련일 때 거의 월 200만 원, 한국 돈이 200만 원 정도를 아예 처음부터 국민투표에 이렇게 내놓았었잖아요. 그래 고민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금액이라고 기본적인 로드맵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라 가능성을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갈 것이냐,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금액을 뭐라고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까 최혁봉사원님 말씀하신 전략적인 거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200만 원 이런 식의 큰 금액을 불러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각인시킨과 동시에 아예 패러다임 전환을 시키려면 또 실제로 그 정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뭐 이런 논리적인 설명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 가지만을 고려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더 많이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 카페에 관련된 지역 카페 부분도 여기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놓치지 않아주셔서 저희의 그 고민이 계속 드러나는가 싶었는데요. 네, 저는 그 의견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그 강남 교수님께서 이제 예측하신 거를 참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이거를 보완을 하신다면 그 내용을 여기 안에 어떤 추산을 했다라는 게 그 이제 뭐 발췌로 해가지고 강남호 교수님 줄을 넣더라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식에 의해서. 저는 할 말은 길게 없고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기본소득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정할 때 그 녹색당 내에서 소득조사랑 그런 이야기들을 받게 된 것은 사실 기본소득을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기보다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받게 되면 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공론화 작업을 더 시도했고 사실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전부 동의를 하고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렇게 정밀한 게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정밀한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책 안을 보실 때 그럼 녹색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본소득을
정책을 실현해 나갈지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고 보면은 네, 그보다는 어떻게 할지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지역화폐도 저도 듣고 처음 생각하게 됐는데 확실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단계적 시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한 지역에서 먼저 시도해보면 그건 어떨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어떤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지역화폐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셨던 걸 뭐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40만 원을 대체한다는 말은 이제 좀 그만큼 이제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줄인다는 뜻이죠. 줄이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을 40만 원을 초과되는 부분만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지급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게 이제 수혜 대상을 넓힌다는 말씀이 맞고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뭐겠느냐, 왜 그 조건을 폐지 못하고 있겠냐, 20년 동안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폐지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의 차상위 계층 내지 이제 부용 의무자 조건 때문에 못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하셨지만 자산 기준도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될지 생각보다는 이제 정책 예산을 세울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생각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뭐 지적하신 부분은 좀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나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뜻은 이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20년 동안 수혜 대상을 3%에서 1%도 못 늘린 이제 이유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못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중산층이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납세 대상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반대하게 되고 어떤 현실 정치의 정당들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함께 반대하는 정책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도 이득을 주자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산층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부양의무자 폐지가 쉽겠냐 청년수당이 쉽겠냐 저는 청년수당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올 거라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보다는 가령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됩니다. 정당은 표를 얻고 지지율을 올려서 집권을 지향하는 게 정당인데 이제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반대로 보세요. 기본소득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좀 보편복지 형태로 뭔가 지급되던 복지의 확대 속도와 기초생활수급 보장의 정체된 현상을 해보면 가령 무상급식을 보면요. 무상급식을 보면 지금 뭐 경남도를 빼놓고는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자까지
점심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중학교까지 갔고 전국으로 퍼져가는데 불과 1년, 2년 만에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퍼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무상보육하겠다. 무상보육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나중에 아동수당으로 이제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줘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빨리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표를 얻겠다는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부양의무자 가족 폐지보다 저는 청년수당이 먼저 실시될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2달만 지나면 좀 제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 정치인이 얘기할 거예요. 예, 한 번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혹시 했는데 진짜로 수급비가 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걸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셔서 조금 의아한 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제자가 네,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발제자가 아니신데 그게 당의 입장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면 오히려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강남훈 교수님은 녹색당 입장을 말씀하실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녹색당 기본소득 정책 안에서는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고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돼 있는데 자꾸 강남훈 교수님 입장을 여쭤보는 게 저는 오히려 이후에 이게 또 이 영상을 또 당원들이 보실 때 저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역화폐 부분은 저도 특이의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부분은 제가 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의원 대회 때문에 좀 늦게 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이제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 기본소득 특위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화폐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주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화폐는 지금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하는 그런 지역화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인천의 강화군 같은 경우는 강화사랑 상품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하고 그거는 강화군에 1,400개 가맹점이 있어요. 지금 강화군에 1,400개 가맹점이 있고 1차로 5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3% 할인된 가격이 줍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면 97,000원에 그걸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화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1,400개 가맹점이 강화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지역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만 순환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지금 1차분 5억 원은 올해 다 발행이 됐고 2차분 10억 원을 또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게 그동안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했던 지역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지역화폐도 지금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강화군이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로도 저는 금방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자체가 만약에 지자체도 예산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낭비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장해가지고 지역화폐라는 단어를 더 넣자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지역화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하는 그 지역화폐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정책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는 일종의 지역 상품권하고 비슷한데 그걸 그냥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 언론에서 지역화폐라고 부르고 뭐 그냥 지자체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형태의 지역화폐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걸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뭐 국가가 몇 프로, 뭐 지역이 몇 프로 이게 뭐 지자체 재정의 뭐 상황에 따라서 비율도 다르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되 그 몫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0만 원이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김주원 당원께서도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이제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어느 지점에는 그 워딩 하나하나에도 다 인용이 붙어야 되는 개념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을 생략하고 작성하는 것을 이제 이 작성의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고, 사실 240조 원에서 기존의 어떤 뭐 그 노인연금이나 양육수당 같은 것을 어떻게 뭐 제외하면 줄어들 건가 하는 부분은 세미나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이제 여기에는 그런 개량적인 수치까지는 다 넣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한 정당의 정책안이나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게 한쪽 자리가 있고 책 한 권짜리가 있는데 다들 이제 한쪽 자리를 놓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 책 한 권의 내용을 요구하는 거는 좀 이제 논지 방향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당원분들도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오늘 강남원 교수님 밑에서 하승석 운동위원장님 여러 녹색 당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조상호 당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상호 당원님의 그 꿋꿋한 지주, 용기 굉장히 저는 좀 부럽고 대단하시다. 거의 뭐 90%가 찬성한다는데 혼자 조목조목 이거를 반박해서 성실하게 그것도 기본소득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게 보통의 결기를 갖지 않으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조상호 당원님께 저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선 현재 사회 경제 체제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저는 뭐 그냥 조금 언어가 잘 정돈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그 폐악질이 극단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생산 가능한 인구의 대략 한 50% 정도는 그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에 속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에 맨날 살인이 일어나고 그 젊은이들도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럼 기본소득제 위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 다음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어떠한 그 보수주의적인 경제 학자들도 다 경제 성장이 어느 나라든 간에 뭐 10%대 이렇게 이루어지라고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이 아주 미약하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건지. 더구나 제가 그 IT계 젊은 학자 김대식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2, 3년 내에 그 인간의 지능만큼이나 그 인간의 지능에 필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0년 내에 실용화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거가 인간이 하는 일들을 거의 다 로봇들이 하게 되고 기계화 자동화되고 기계화 자동화된다는 건 뭐 일반인들도 끊임없이 얘기했고 예상했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2, 30년 후에는 어떤 학자분들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인구가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이에서 그럼 현재 체제를 그대로 끌어갔을 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건지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문점하고요.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그 기본소득제의 그 정당성을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데요. 기본소득제가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절박한 정당성이 노동의 대가성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그 비례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부의 노동이 있죠. 그럼 그 주부의 노동에 대해서 집안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제만이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한 비례성을 공평하게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소득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이냐 하는 문제하고 토지가 어찌 공개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깊이 많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실행해서 생태적일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저희가, 기본소득제의, 재달 조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탄소세, 신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소세 신설이라는 거는, 생태 파기를 정화시키는데 기여를 당연히 할 거고요. 또 생산도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 생산되는 그 자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량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생산되는 양이 120억 인구가 먹어도 되는 양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 인구가 아마 6, 70억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또 뭐 연간 10만 명씩인가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소의 신설 이런 것들이 생태 파괴를 저하시키는 데 기여할 거고 그 다음에 적당한 만큼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해낼 거다. 그래서 생태적이다 기본소득제가. 또 하나는 그 농촌 사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촌 사회가 우리나라 정부는 뭐 60년대 이후에 줄기차게 그 농업 분야를 내주고 공업 분야는 수출을 하겠다 양보하고 농업 분야는 이런 정책.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대농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벼농사도 한 사람이 200마지기, 300마지기씩 기계화하고 비료 쓰고 농약 써서 하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귀농을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 저 죄송하지만 좀 너무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가족 노동 집약적인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실행이 되면 그게 가능할 거다.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왜 공개념이냐는 거는 토지세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이런 세율을 높여나가면 현재처럼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존속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한 오너들은 굳이 자기들이 머리 빠져가면서 그렇게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려고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의 국유화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유화가 되면 토지는 뭐 자연스럽게 공유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답변하신 만큼 많아 말씀해 주시죠. 가능하면 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현재 그 경제가 신자유주의 극단으로 와서 기본소득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저번에도 쓴글이 있듯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은 고용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6시간 하루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저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유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공동의, 그러니까 협동의 노동을 통해서 공동육아라든가 굳이 우리가 돈을 지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메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돈을 줘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여가 시간을 통해서 취미나 아니면은 공동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동의 대가성이다. 저는 지역화폐를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약간 다 이해도들을 다르겠지만은 전 지역화폐보다는 대안화폐하고 지역화폐는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화폐에서 도는 곳이 이제 지역화폐고 화폐의 이제 본질이 이제 아까 좀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화폐는 이제 돈하고 이렇게 환전이 돼서는 안 돼요. 기존의 법정 화폐랑은 그 스스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좀 다른 이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인자 노동 같은 거 분명히 다 노동으로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 뭐 마시거나 뭐 그냥 나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거나 그런 걸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아기가 노는 거 아기도 노동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뭐 무조건 되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되고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기본소득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지 공개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세 토지 공개념 좀 이따가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탄소세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세의 비판받는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성이거든요. 봐도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파기를 해도 돼요. 나 탄소세 내는데 그러니까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탄소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금강을 개발하거나 뭐 할 때 막 마음대로 해요. 해놓고 나서 나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해서 세금의 관계에서는 제가 이제 통합적인 거다. 개별세나 항목으로 따질 게 아니라 어차피 세금은 이익 분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뭐 탄소세를 걷는다든지 무슨 세를 걷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통합적으로 몇 %의 비율, 그 이익에서 몇 %의 비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까 쓴 글에도 있지만은 항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직접세를 5% 내는 거를 그냥 6% 7% 내는 거 똑같아요. 그냥 6% 7% 내는 거를 5% 내고 탄소세를 더 걷자.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조선모사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인구 아까 120억의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인구라는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생산량 이꼬르 공급량 이꼬르 소비량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잘못을 알고 계시는데 생산량이 그대로 공급량으로 가진 않아요. 한 20% 정도가 유출이 되고 또 공급이 그대로 다 이게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이 돼 있고 120억의 인구를 먹일 수 있다는 농산물은 관행농을 통해서만 그 관행농의 한계는 지금 부딪혀 있거나 농업, 토지 생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지려면은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서 유기농이나 자연농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유기농과
자연농을 권장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농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식량 자금이 떨어지는 거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우리나라 인구 반 정도뿐이 먹지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져갔을 때 일단 인구도 줄여야 되고 일단 우리나라의 토지 생산성으로는 인구를 줄여야 돼요 무조건. 식량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농촌을 일단은 워낙 식량률이 좀 낮으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보내야 돼요 농촌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죠. 농민에만 준다고 하면 원래 긴급돈 모든 사람한테 주니까 제가 다른 이름을 붙여서 국내에 어떤 일정 정도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금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겔 개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25%인데 실제로 엔겔 개수가 과거에는 50%였어요. 근데 엔겔 개수가 50이랑 50% 정도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주 못 살거나 아주 잘 살거나거든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엔겔 개수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식량의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가격을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은 1차 생산물 가격들, 식량 같은 것들은 지도적으로 계속 다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2차 생산물을 발전시키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1차물 생산 가격을 높여버리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2차 생산 산업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나만 더. 그 답변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게 돼버린 것 같은데요. 왜 또 이제 지금 논의할 초안에 집중해서 질문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 직업을 갖게 된다는 20, 30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직업, 기계와 자동화, 로봇화 이런 거를 통해서 5% 정도만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될 거다. 20년, 30년 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를테면 지금 이제 모두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네. 예, 혹시 오늘 의견이나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좀 네. 토론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주제를 다 하면 제가 중계되는지를 몰랐는데 청중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한 번에 한 분이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자. 좀 그래서 만약 시간이 없으시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코멘트 듣고 또 한 말씀씩 더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하실 분들만. 예. 그러니까 꼭 의무적으로 질문이나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많이 발언하셨던 분들 말고 혹시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의견 말씀하신 분을 좀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당원구 강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을 바라보면서 녹색당에서 기본소득 정책 이제 공청회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그 녹색당에서 지방선거 때 기본소득을 가지고서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저희가 지방선거 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총선 때 농민기본소득에 관해서 저희 총선 공약고 내용 안에 담겨져 있고 지역 차원에서 각 후보에 따라서 이를테면 최혁봉당원 같은 경우에 농민기본소득을 다시 본인의 이제 그 공약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다 좀 더 이래저래 기본소득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부분이니까 이번에 녹색당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농민 어떤 소득 배당 이러한 어떤 걸로 해서 보다 한 군데 더 집중을 해서 이번 총선에 대비하는 부분은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좀 말씀 좀 질문을. 아마 지금 그냥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게 단계적으로 갈 거냐, 전체에서 모두에게 갈 거냐 하는 논의 부분이었는데, 일단 지금 정책안은
단계적보다는 이제 모두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입장으로 모으고 있고요. 지금 오늘 토론하는 이 정책 초안은 내년 그 선거에 내놓을 공약의 초안은 아닙니다. 네, 이미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하느냐 하는 부분을 위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총선을 위한 공약 작업을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총선에 맞는 방식의 이제 고민들이 더 담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당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때 어느 정도 최저 생계비 수준을 뭐 밑돌거나 그 정도 지급이 될 텐데 그게 물론 저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만족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물질적인 어떤 풍요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또 더 일을 하고 도포를 축적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하거나 이렇게 또 삶을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사회 양극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람들이 뭐 이게 생기면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떤 다른 일들을 하겠다. 뭐 노예노동 같은 걸 하지 않고 뭐 배우기도 하고 하겠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몰라서 더 그냥 또 일을 하고 돈을 더 벌고 부를 축적하고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사회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또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보태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단기간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보태자고 한다면 그 40만 원 금액과 관련돼서 이게 얼마 산정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서의 논의에서도 이게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지금 소득으로 금액 기준으로 책정할 거냐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거냐 하는 것에 관한 입장에 다른 게 있고 저희가 낮은 수준의 금액을 책정했던 이유는 물론 재원 조달에 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최소한의 노동 필요한 그러니까 전체 노동 시간을 줄인 노동을 하고 노동을 통한 임금이 있지만 그것 외에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보장을 해줌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줄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방향을 가져간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 금액으로는 정말 뭐 이렇게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까지 갖기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선택한 방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녹색당원 이기순입니다. 방금 김은희 정책위원장님이 그 노동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상우 당원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사실 놀랐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해했던 조상우 당원은 그 가장 획기적이고 초록적인 것과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기본소득 그리고 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 그다음에 시민 배당 이런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조상우 당원이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려서 임금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약간 충돌되지 않나.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지금 현재 임금 노동자의 수를 2배로 확대시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시민배당의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가치 충돌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 이것만으로 모든 그 본인의 생활을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배당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적절한 소득에 대한 그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강남 교수님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미 그 무상보육, 그다음에 무상급식, 뭐 기초연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부분으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그 국가가 지급받는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그 급여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하고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2시간 예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꼭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두 분 발언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발제자 의견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로 이렇게 기본소득 막 들으면서 월성 이런 게 오늘 표결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급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게 여전히 흑발젓을 쥐어서 정이 많이 써서 그리고 뭔가 짚고 토건을 계속 해야지 굴러가는 이런 구조들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발전소 짓거나 아니면 대규모 토목을 벌리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부활시켜가지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말 낡은 정책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녹색당이 기본소득이 정말 사회에 새로운 상상력을 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던질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또 기초노령연금으로 표를 쑥 몰아갔는데 2달 내에 또 청년수당 얘기를 어디가 또 하고 또 어디서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참 그게 오히려 정말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냐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그리고 해석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반영돼서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마음은 좀 급해지네요. 근데 저도 녹색당 기본소득 얘기 딱 꺼낼 때 그리고 얘기 들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다 주는 거냐? 아니 절박한 사람들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자도 주는 거냐? 그럼 형평성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또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는 지지해야 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이 경향이 있어요. 또 다음이 돈 문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그거 돈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2가지에 대해서 녹색당이 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오늘도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한 내용들 이미 설명 많이 하셨지만 이게 좀 더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했을 때 아 그렇네요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상우 당원님이 지금까지 논쟁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논의는 단순하게 또 비판을 하시고 본인이 내는 대안도 사실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농산물 값을 올린다고 농업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려서 서로의 안들을 봐주면서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 4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논의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서로 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하나는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게 옳다라든지 맞다라든지 이렇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소득을 돈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의미 자체가 화폐고 좀 자본주의적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얘기를 할 때 아까 최욱봉 당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소득을 주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돈을 주지 국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당연한 권리고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부자도 당연히 받는 거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저희가 돌봄의 기능도 화폐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성이고 돌봄 기능을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받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안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이 개념 왜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개하면은 왜 다 받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만 좀 합의가 된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 지지 아마 우리 대의원대회 때 얘기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제가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궁금한 것을 답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가지고 우리 대의원대회 할 때 또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추가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좀 네, 체육분을. 멀리서 왔으니까 저 토론 방식이 저는 이렇게 오늘 토론자로 3명이 주어져가지고 3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우선 토론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의견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다 토론이 됐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 녹색당이 풀어가고자 하는 또 현재 또 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또 풍토가 현재 농민이건 그 임금노동자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의 독점에서 완벽하게 이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토 자체가 이제 기본소득이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풍토다. 그리고 우리 녹색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개인의 자유나 또 생존권, 어떤 평등권, 어떤 생태적인 그런 것을 통한 어떤 공유제의 어떤 평등한 분배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이런 의제는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녹색당이 꼭 이거를 우리의 의제로 삼아가지고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서 녹색당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도구다. 이걸 꼭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유진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질문들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걸 이름에 좀 넣자. 아니 이명박은 그 대우문화로 하다가 4대강 살리기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바꾸는데 우리는 모든 설명을 지금 배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이름에 넣지 않고 그걸 설명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넣으면 되는데 그럼 자꾸 듣다 보면 되는데 이름은 좀 꼭 바꾸자고 좀 강력하게 저는 한번 이 의제로 선거에 나갔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토론자들에게 마이크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역순으로 조상우 장관님 짧게 말씀하시고 또 강남 교수님 두 번째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들 하나는 제가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사람이 살인을 하면은 몇 명 못 죽이죠. 살인을 한다 했다 보통 개인적으로. 그러면 보통 저는 반대하지만 사형이든가 무기징역을 시킵니다. 의사가 의료과실로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되죠? 의사가 의료과실로 세대를 죽이면은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인이 오판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책임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은 어떨까요? 정치인은 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꼼꼼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있었죠? 화폐 개혁을 통해서 대상자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녹색당의 그 기본소득안을 보면은 하나하나 좀 제가 시간 없는데 어제 그냥 거의 밤은 안 됐지만은 시간 없는 관계에서 가능한 꼼꼼하게 좀 보려고 봤던 것들이 정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실현됐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누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걸 면밀히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정책을 무조건 대고 이거 모든 사람 나 좋으니까 일단은 좋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좀 제가 약간 비하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거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내가 죽게 되면은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정책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 교수님. 짧게 한 두 가지 말씀을 더 보태고 싶네요. 이제 하나는 왜 모두에게 주느냐라는 걸 아까 배당이라는 권리로 풀어가자라는 말씀에 아주 찬성하는 편이고요. 만약 제가 당을 한다면 배당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름이 아마 출마하셨던 분으로서 느끼는 감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에 보면 그 기본소득을 발휘하는 의원들이 되게 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리로 풀어가되 이제 다른 보완적인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부자까지 주는 게 행정 비용이 작게 든다. 그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나 부자에게 주나 사실은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그게 그거거든요. 행정비용이 작게 든다는 게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논리 중에 조금 우리나라 예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 코피와 그 팔메라는 학자가 이제 세계 선진 복지 국가들을 쭉 비교하면서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현상을 발견했고요. 그 역설은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주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은 불행이 더 못해진다. 복지가 작아진다는 역설입니다. 그 보편적으로 주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지가 늘어난다는 실증적인 유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몰아주자는데 투표를 붙이면 중산층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늘어나요. 물가수 주는 정도만 대상도 안 늘어나고 이제 모두에게 주자라고 하는 건 이제 중산층이 투표를 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에게 주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논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의 소비가 좀 줄어드는 만큼 가난한 사람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소비 성향이 좀 높으니까 조금 더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거를 생태 근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면 좀 모순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소비가 늘어난다고 할 때 생필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건 건강하게 사는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자체도 진정한 생태주의라면 또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겠다면 소비 증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물질 소비, 비물질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비물질 소비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노동이라든지 그런 비물질 소비, 물질 소비가 늘어나는 걸 경계하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고 하는 것이지 정신적인 비물질 소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념해야 될 건 자연과 환경과 생태를 보호한다면서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 것.
더 큰 문제이고 생태의 가장 큰 적은 굶주린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굶주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반생태적인 일을 산에서 나무를 베서 나무를 없애버리고요. 반생태적인 일을 서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를 위해서도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아까 당원분께서 그러니까 자원, 돈이나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세대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뭘 하고 싶다, 이걸 이렇게 쓰고 싶다, 아니면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 하는 오히려 아이디어나 꿈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뭐 하나 실행해 볼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좌절감이 큰, 그러니까 그 비극이 그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삶이 실현되는 삶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저도 워딩을 하나 강조하자면 저는 여기에서 시민적 삶과 스스로가 원하는 배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고 싶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여기 참여하게 된 소감으로 마무리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녹색당으로서 어떤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배움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만들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안에서 공회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 하나를 더 해결하고 해나가는 식으로 되게 간명한 슬로건부터 한 권의 설득력 있는 책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조은이 어디에 강조해서 저도 한 가지 말하고 싶어졌는데 저는 그냥 한 단어예요. 기본소득은 공유제로부터 나오는 시민배당의 성격을 포함한다. 이 공유제라는 말이 사실 이것 하나 설명하는데도 아마 책 한 권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면 지금은 정책을 만들면서 사실 이게 누굴 죽이고 살리게 될까를 생각하기엔 그만한 영향력이 없지만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또 도움이 되는 매력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소득에 관해서 그동안 간간히 글로 논의로 접해왔지만 이것을 당장 내가 정책으로 제안해서 부당의 정책을 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가지고 당장 실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누굴 죽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글쎄요, 이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책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 정치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가는 게 지금으로서 녹색당의 현재 위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처음 저는 이제 그 당내 기본소득 특위 논의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를테면 민주노동당 당시의 분유세나 아니면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나 당연히 인정이 되기도 하는 어떤 무상급식 같은 이런 정책이 시작을 어떻게 했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거슬러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실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의 부유세라는 건 부유세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힘을 통해서 당시의 민주노동당이 이제 사실 사람들의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된다고 사실 바로 부유세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집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하는 그날까지 이 기본소득의 내용을 잘 채워간다고 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누구를 죽이지는 않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